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 4부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말 특집 돌아본 2014년 한국 경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제 어떻게 달려왔는지 또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이자 서울대 총장 또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을 하셨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 모시고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또 문의하실 게 있으면요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주셔도 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연말기획 2014년 한국 경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014년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또 2015년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무총리를 역임을 하셨고요. 동반성장위원회도 이끄셨고 서울대 총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올해 아주 바빴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우선 서울대학에서 네. 1학기에는 산업경제 세미나 강의했고 예. 2학기에는 금융경제 세미나를. 아직도 강의를 그렇게 계속 하시나요? 강의 재미있습니다. 워낙 직업이 그거니까요. 아, 네. 그리고 동반성장연구소 일하느라고 바빴죠. 네. 1년 동안 지역, 세대, 연령 등 많은 사람을 만나서 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힘들다는 얘기가 아주 많대요. 예. 위기감도 크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사회를 위해서 또 이런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 하는 생각이죠. 동반성장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합니다. 포럼이요? 네. 예. 여러 가지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포럼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합니다. 아마 1년 동안에 40-50번은 했을 것 같아요. 저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전국을 계속 충청도도 가고 예, 도시면서. 네. 그리고 동반성장에 관한 책자도 만들어내고 네. 하느라고 아주 바쁜 한 해를 지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바쁘게 느껴집니다. 예.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약간 언뜻 비추셨는데 별로 좋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만나셨던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다들 어렵다, 위기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2014년 경제로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경제 어떤 한 해였나요? 네, 저성장이 계속되고 양극화는 악화되고 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는 8%도 성장을 했고 그렇죠. 90년대에는 6%대 예. 2000년대에는 4%대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2% 내지 3%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또 양극화도 예.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진위 지수가 1997년, 98년 이전에는 0.26, 0.27이었는데 지금 네. 0.3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값이 0이면은 완전 평등이고 1이면은 독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소득 불평등도가 더 커지고 또
삼성, 현대, LG, SK가 올리는 매출이 GDP의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계속들 더 대기업 쪽으로 쏠리고. 그렇습니다. 예. GDP하고 매출하고 뭐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 값이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20%밖에 안 됐고 10년 전에는 한 40% 됐었는데 지금 네. 60% 육박하는 걸 보면은 경제적 힘이 한 군데 쏠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쏠린 쪽이 잘못되면 경제가 위험하다는 의미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고 네. 활력도 잃어버리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그러면은 과거에 그렇게 좋게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인 예. 한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참 불확실성이 높은 네. 한국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주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돼서 좀 흉보는 거라 할지라도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얘기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침체해 있는 것이 한국 경제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맞게 느껴지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 경제만의 문제일까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도 뭐 흑백 갈등 일어나고 피케티가 열풍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보면은 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요.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문제는 또 개선시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만 빼고는 네. 대개 다 지금 침체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한 30년 동안 네. 세상을 휩쓴 이후에 양극화도 굉장히 네. 심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양극화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로서 널리 인식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도 인식이 좀 덜하지 않나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피케티가 나서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또 자크 아탈레라는 사람이 정말로 양극화가 심해서 이제 21세기는 이기적인 이타주의의 세계가 될 거다. 이기적인 이타주의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남에 대한 배려를 안 하면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공격받고 혁명이 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야 된다. 이기적 이타주의의 세계가 됐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뭐 워렌 버핏이다, 빌 게이츠다, 마이클 블룸버그다, 조지 소로스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자선을 하고 있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벌써 4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그 동반성장에 관한 노력이 제 기준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게 시쳇말로 셀프 디스를 하신 건가요? 동반성장의 기수로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셨는데 동반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아니요, 뭐 저는 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동반성장에 관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또 해오셨잖아요. 우선 다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또 대기업들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대기업들이 정말 동반성장에 관한 노력에 진정성이 있나 또 앞으로 계속 연속될 것인가 이런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고 지난 4년 동안의 동반성장의 성과를 말씀하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첫째 단계에서는 조롱당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거세게 비판을 받지만 셋째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좋게 인식된다. 그래서 이미 셋째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액션이 좀 덜 하다, 좀 액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계속 좋은 단어나 이 명언들을 인용을 해주시는데 요즘 세대들은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검색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인용을 잘 못하거든요. 확실히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구세대라는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찬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만의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덩치는 큰 경제가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소득이 3만에 육성하는 3만 달러 육박하는 7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무역량도 세계 10위권 안에 충분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실을 보면은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은 기술무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을 남한테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는데 네. 기술 무역이 1년에 7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맨날 흑자라 그러는데 기술 무역은 적자가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경영 상태를 보면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30%가 넘어요.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예. 저 이자 비용 말고 다른 비용을 다 뺀 것이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영업이익 갖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저 30%가 된다는 네. 것은 역시 내실이 좀 없다 이런 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한국 경제가 지금 속빈 항정이 아닌가 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속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걸 보고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네. 그 틀에 박힌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를 위한 방어적 기제만 작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 가계를 보더라도 가계는 빚으로 생활하고 정부는 빚으로 복지 사업하고 네. 둘 다 무책임한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지금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창조경제 해갖고 벤처 아이디어를 상업화한다 네. 하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더 넓게 또 멀리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잘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역시 기술 부족이 아닌가, 핵심 기술, 첨단 기술이 부족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연구 및 개발에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는데 그렇죠. R&D 거예요. 투자가 얼마나 많은데. R&D 지출 즉 연구 예. 및 개발의 지출이 세계 5등이에요 절대적으로. 야, 높네요. 또 상대적으로 GDP에 비교해서는 또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잘 따져고 보면은 거기 내용을 보면은 R&D 지출이 R은 없고 D에 대한 지출만 디벨롭먼트 개발 쪽에만 연구에 대한 네. 지출은 없고 개발에 대한 지출만 있다고 하는 것이 예.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연구를 안 하고 개발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얻어내려는 데만 투자를 하는 바로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갖다가 네. 조금 우리 생각 또는 아이디어 조금 더 붙여가지고서 예. 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전국 한번 가보세요. 구미를 가거나 창원을 가거나 울산, 네. 포항, 광양, 예. 화성, 기흥 다 가보면은 그 공장이 정말 세계적인 공장들이 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D고 네. 그보다는 R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 R에 대한 지출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또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R이라고 하는 것은 네. 리서치가 아니고 네. 리파인먼트다. 리파이먼트 그럼 대충 이렇게 좀 그래서 개량이라고 그럴까? 개조라고 그럴까? 예. 아니면은 남의 아이디어에다 조금 덧붙여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방만을 생각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개발해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우리가 막 욕하는 중국 기업들하고 다를 것도 없잖아요. 중국들은 모방을 해서 금방금방 개발을 해내잖아요. 중국도 아직 그런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네. 사실은 기초 연구는 중국 우리한테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달에 위성 예. 모행할 정도는 그렇죠. 예.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지 간에 네. R&D 지출에서 네. D로부터 R로의 방향 R로. 전환이 예. 한국 경제가 제도약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없을 것이냐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이게 중기적 문제라면은 네. 또 장기적으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네. 교육을 혁신을 해서 길러내야 되는데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야 되죠. 네.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물을 지금까지 보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도네. 예. 지구가 네모인 줄 알았더니 둥그렇네. 이런 것이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려면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한테 예. 하든지 네. 남한테 하든지. 예. 또 질문을 하려면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네. 호기심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독서하고 네. 또 사람 만나고 예. 여행해야 되는데 예. 다시 말해서 독서, 사람 만남, 여행을 통해서 호기심을 기르고 그다음 자기한테 또는 남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튼튼치 않습니다. 예. 우선 한국에서 현재 보면은 여행은 과거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식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지 말라고 그래갖고 사람 만나기 좀 덜하고 네. 독서는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참고서만 독서하죠. 예. 예. 대학 입시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네. 거고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호기심이 생겼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질문을 하면은 튄다라고 자꾸 찍힌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학부형들이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 오늘 학교에서 질문했어? 네. 네. 몇 개? 2개요. 그럼 2개 한번 얘기해봐. 얘기하면은 예.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지? 네. 또 선생님 대답을 소개하면은 나는 그 선생님 대답에 찬동한다. 네. 넌 다른 의견을 갖다고 말씀하는 것이 예.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토론이네요. 네. 근데 한국은 학부모들이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 네. 오늘 몇 등 했어? 시험 몇 점 맞았어? 이게 다 아닙니까? 네. 이 구조도 좀 고쳐야 되고 저 R&D에서 D에서 R로의 방향 전환. 네. 좀 더 장기적으로는 교육 네. 혁신을 통해서 네. 좀 더 이 창의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네. 한국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네. 또 내실을 키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경제 정책도 굉장히 단기적이잖아요. 아까 언뜻 말씀은 해주셨어요. 정권의 유지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정말 위험한 것으로 얘기가 됐던 부동산 띄우기라든지요. 그다음에 돈 풀기. 그다음에 가계부채력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단기적인 부양책을 쓰지만 성장으로 이어지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에 예. 재벌 총수들을 부르셨죠. 초청해서 예. 돈 많은데 투자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재벌들은 규제 좀 풀어 주십시오. 네, 그랬죠. 그때 재벌들이 뭐 꼭 나쁜 마음을 먹었다기보다 예. 사실은 투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 핵심 첨단 기술이 있어야 대기업들은 투자하는데 투자 대상이 없다고 말하기는 뭐하니까 규제 좀 풀어주시면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했는데 규제 많이 풀었어요. 엄청나게 풀었죠. 네, 국회를 통한 규제 완화는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행정부를 통한 규제 완화는 벌써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네. 투자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규제 완화 얘기를 핑계 삼는 건가요?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는 모르고 규제 네. 좀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규제라고 하는 것은 예. 필요한 규제도 있고 필요 없는 규제도 있는데 그렇죠. 필요한 규제까지 풀려고 하면 곤란한 것이죠. 네. 잘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현호석 씨를 최경환 씨로 바꿔갖고 네. 부총리하라고 그랬는데 최경환 부총리는 나와갖고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네. 쓰는 것이죠. 이제 배당 소득이다, 임대 소득이다, 임금 소득을 늘리면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배당 소득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우선 배당 해봤자 큰 회사는 50% 이상이 외국으로 가고 그렇죠. 또 나머지 상당한 부분도 기관 투자가들한테 예. 가기 때문에 개인한테 배당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내가 재벌이 또다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임대소득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습니까? 네. 그 임금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최저임금 네. 좀 올려주고 또 기업들이 과감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네. 한 번 임금 올라가면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비탄력적이죠. 네, 네. 맞습니다. 우선 예. 자금의 여력도 없을지 모르지만 한 번 올려주면 못 내리는 거예요. 네. 유명한 케인스의 일반 이론 1페이지에 나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네. 말이 나오지만 그래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을 올려주기가 힘듭니다. 근데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근데 소득을 올려준다 치더라도 네. 또 소득이 올라갔다 치더라도 덩달아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은 부자들은 소득을 늘어봤자 이미 다 썼는데 무슨 소비를 더 늘리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사회가 분위기가 침체해 있고 네. 가계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좀 는다 할지라도 소비를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물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은 뭘 취해야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예. 주장해온 것이 동반 성장이지요. 예.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경제가 잘 되려면 네.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소비도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경제 활동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투자는 사회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소비는 생산해서 만든 물건을 사주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양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소비는 늘리기가 힘들고 투자는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 진단이 틀린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규제가 많아서라기보다 대기업은 투자 대상이 많지 않다. 네. 핵심 첨단 기술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비록 중저위 기술일지는 모르지만 네. 투자 대상이 많은데 예. 또 왜 투자를 못하냐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요. 그렇죠. 금융 지원이나 이런 걸 받기도 어렵고요. 예. 그래서 예. 중소기업에 돈이 많이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과거
60년대, 70년대처럼 세금을 걷어서 놓아줄 수도 없고 한국은행에 팔을 빗어서 돈을 찍어서 놓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돈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네. 저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 예. 어느 기업이 유능한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경제가 너무 커지고 너무 복잡해져서. 그럼 그런 판단은 정부가 해주는 게 맞나요? 아니 정부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네. 돈이 예. 대기업으로 흘러간 돈 또는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스무드하게 예.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초과이익 공유제하고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예.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조달청 발주를 걸었었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돈이 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합리적으로 네. 또는 제도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중소기업이 돈이 생겼으니까 투자 대상이 있는 마당에 투자를 하고 네. 투자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렇겠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예.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비의 대상은 중소기업 제품도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 제품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 침체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동반 성장이 가장 궁극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그게 들었고요. 예. 제가 이제 경제학한 사람으로서 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 유일한 건 아닌데 만병통치약이다. 최고 최선의 현재로서는 최선이 거기다 하나 더 보태야 되는 것이 네. 이거예요.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네. 문제의 저변에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주문을 할 때 서면 주문 안 하고 구두 주문해요. 이런. 물건 예. 10개 만들어 가면 9개 주문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네. 있고 또 어음 결제 많이 하고 예. 기술 탈취해 가고 네. 또 큰 것이 납품과 후려치기입니다. 네. 이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매 4분기마다 한 번씩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을 때 납품가를 후려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과 함께 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예.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네. 또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일어나게 되면은 예. 저 단기적인 네. 경기 침체 완화, 예. 장기적인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3부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생생경제 연말 특집 돌아본 2014년 한국경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총장 그리고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을 하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베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베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베브리즈 차량용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좌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생생경제 오늘은 올해 한국 경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요. 문제와 해법을 찾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뭐 좀 암울하지만 우리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어렵다. 동반 성장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방송 함께하시면서 우리 경제 바라는 점 또 내가 본 문제점이나 해결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은요.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5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굿 MG 새마을금고.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지금 연말 특집 돌아본 2014년 한국경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총장과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문제 많다. 덩치만 크고 내실이 없고 내실을 채워야지 되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동반성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창의성도 길러야지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반성장 말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구체성을 가질 때, 그러니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고 할 때는 구체성을 갖지만 안 그럴 땐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네,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오해들을 하고 또 어떤 매스컴들은 마치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스트레이트 기사도 싣고 초청 칼럼도 내고 사설에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반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는 지금과는 좀 다른 룰로 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GDP가 100인데 종전까지 50이 부자한테 가고 50이 가난한 사람한테 갔다면은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는 110으로 만들자. 근데 종전처럼 나누자면 55대 55로 나눠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53대 57로 나누자. 이런 것이 동반성장의 취지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제적인 개념, 즉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제가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서울과 비서울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성장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간 동반성장은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할지라도 FTA가 한 방법이고 또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인 제주도에 중국산들이 많이 오고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하나인 만리장성의 한국산이 많이 가면 그것도 하나의 동반성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남북한 간에는 개성공단이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제가 서울대 총장할 때 저 채택한 입시에서의 지역균형 선발은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나는 안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때 생각이 저도 납니다. 생각해보면은 총장 시절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정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산불정책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대학 자율화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많이 싸웠죠.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여가지고요. 그러셨군요.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그러면 동반성장을 하려면은 사실은 합의라든지 혹은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지 될지 참 그것도 고민이에요. 동반성장이 처음 만들 때 저는 대통령께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정부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단기간에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합의에 의해서 네. 논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나서 해야지 정부가 하면은 단기간 몰라도 장기간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냥 따랐습니다. 해방 이후에 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은 테이블에 모여서 예를 들자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처음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제 2011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한 82종인가 정했습니다만 3년마다 재논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 금년 들어서 그냥 대기업들이 전방위 공격으로 대부분을 다 풀어달라고 지금 20몇 개인가 16개인가 뭐 그 정도까지로 내려온 것 같아요. 아마 금년 말까지 다 결정돼야 되는데 저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법의 강제가 아니라 합리적 협약의 경제 운영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공동체의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강제력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좀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요, 그냥 놔뒀다가는 그 양극화가 심해서 자유경제 시장이 오히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인스가 얘기했듯이 자유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비자유시장주의적인 방법, 즉 정부의 간섭이 좀 필요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저는 이 시점에 와서는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해 오셨거든요.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 근데 정부 관료들하고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안 듣나요? 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강도 다니고 포럼도 합니다만 뭐 일부러 정부에 가서 가르치려고도 안 하고 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대요. 잘 찾아오지 않나요? 대기업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같이 공유하자. 이 부분도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초과이익 공유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목표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이익을 넘는 거는 초과이익이에요. 근데 그 초과이익은 그 소스가 어디냐 하면은 박사학위 논문이 한두 개 있어요. 그 소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을 때 납품과 후려치기에 기인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내놨을 때 저 재벌들은 이 뭐 자본주의적인 아이디어냐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냐 공산주의적인 아이디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이미 192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영화 만들 때 제작자가 배우나 감독이나 배급처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개런티 해준다. 왜 개라라는 말 있잖아요. 개라라는 말. 거기까지 해주시면 대박 나면 더 줄게 하는 데서 프로핏 쉐어링, 엑스트라 프로핏 쉐어링, 초과이익 공유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명량 영화가 성공하자 그 김 감독님한테 저 제작지에서 150억인가 줬다고 신문 기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초과이익 공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초과이익 공유는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화는 모른다 할지라도 대기업이 자발적으로라도 많이 중소기업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뭐 요즘 CSR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쓰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익을 나누는 형태라면은 대기업의 이미지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살 길은 외화 획득이다. 외화 획득을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수출 많이 하려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수출 단가를 낮춰야 된다. 수출 단가를 낮추려면 뭘 해야 되냐? 뭐 이자도 인건비 줄여야 되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누가 저 노동자들이 저 임금 인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수도값을 낮출 수 있어요. 전기료를 낮출 수 있어요. 세금을 낮출 수 있으니까 만만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을 때 만만한 중소기업한테 그 납품가 후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출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좀 눈 감아주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나 그 후에 수출 단가가 낮아지고 수출이 많이 되고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목표한 것보다 더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초과이익은
납품과 후려치기를 당한 중소기업한테 네. 좀 나눠주는 것이 합리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얘기했던 게 바로 경제 민주화였거든요. 이게 그냥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분배 문제잖아요. 아니, 분배 문제라기보다 네. 성장과 분배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이는 좀 더 크게 네. 하되 분배는 종전과는 좀 다르게 하자는 건데 왜 쏙 들어갔을까요, 얘기가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철학이 뚜렷해야 되고 네. 의지가 강해야 되고 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대통령 나왔던 분들이 철학이 부족하건 의지가 부족하건 아니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건 네. 뭔가 하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정말로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 등은 예. 내팽개어진 보릿자루 신세가 돼버렸어요. 예, 아무도 이 단어를 꺼내지도 않죠. 네, 이제 예. 다음 선거 되면 또 나올 겁니다. 네. 여야 모두 다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을 좌판에 내걸고 호객행위를 네. 할 것이다 이러는데 호객행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좌판에서 팔 물건이 아니라 네. 제대로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단 조건은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된 분들이 철학과 의지와 네. 인식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결국은 선거 때 하고 나서 네. 말하고 나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도 되나요? 모두에 대한 비판이 있군요. 지금 정부뿐이 아니라 과거에 네.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예. 재벌 개혁은 확실히 하겠다. 네. 재벌 개혁을 확실히 할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보십시오.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랬었죠. 그 1979년부터 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6년에 없애버렸어요. 네, 2006년에 주위에 이제 경제 어드바이서들이 그거는 경쟁에 저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게 79년에 생겼는데 노무현 네. 정부 때 없어졌더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그렇네요. 얘기지만 예. 그분도 역시 철학이나 의지나 네. 현실 인식이 중에 적어도 하나가 부족한 거고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 외환위기를 맞아갖고 구조조정하느라고 네. 힘들었다고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어느 대통령도 제대로 이 경제 민주화나 네. 동반성장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지만 그걸 열심히 잘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일관되게 하신 게 있어요. 재벌 총수나 오더 일가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빨리 빼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 일관되게 해오셨거든요. 모든 정권이.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네. 저는 법은 가난하나 부자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한테 더 엄격해야 된다 하는 것도 반드시 받아들이긴 그거를 힘들지 않을까 어떤 분이 생각합니다. 유전, 유죄라고 유전 중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유전의 중죄가 아니라 돈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면은 형을 다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법에 따라서 형 집행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재벌 오너들에 대한 가석방 이것이 경제의 활력을 살릴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재벌이라고 그래서 네. 어떤 돈이 있다고 그래서 재벌이 아닌 사람 또는 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똑같이 벌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가중은 안 된다. 네. 그러나 네. 지금 재벌 총수 중에서 네. 이제 감옥에 있는 분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예.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구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예, 야구 해설하신 것도 제가 얼핏 봤었습니다. 근데 야구에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투아웃 쓰리볼의 만루인 이런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죠.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지금 상당히 어둡습니다. 네. 내년도의 경제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네. 기대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이 네. 일시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문제를 풀려고 띄워서. 노력하는 것보다 네. 좀 더 길게 또 넓게 네.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R&D의 방향 전환, 네. 교육 혁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당장 밥 먹기가 바쁘니까는 단기 부양책을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만 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콕 집어서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이제 정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 되게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만 네.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경제를
살린다고 예. 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방향이 옳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금리도 자꾸 내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금리만 인하하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많이 내렸잖아요. 그동안에. 기업가들이 투자할 때는 예. 무엇에 따라서 하냐면 케인스라는 경제학자 말 맞다나 네. 야성적 충동에 따른 네. 거예요. 그 영어로는 investment 예. is a function of animal spirit이라는 애니멀 스피릿이 말을 했어요. 예. 제가 저 대학 때 조순 선생님한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네. 번역해보라 그러셔서 네. 투자는 동물적 근성의 암습니다 했더니 이봐 지시인이 어떻게 동물적 근성이라고 그러나 그건 야성적 충동이라고 그러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조순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군요. 투자는 투자 기회가 있으면은 예. 규제가 있어도 한다. 하고 예. 이자율이 다소 높아도 저 하는 것이지 네. 이자율 조금 낮춰준다고 또 네. 규제 조금 풀어준다고 투자가 일어날 리가 없고요. 네. 또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 조금 내려간다고 예. 소비를 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이자율은 내려갈 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 적정 수준은 한국은행에서 제일 네.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네.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낙관하기 힘들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월 동안 행정 경험을 하셨잖아요. 총리 경험을 하셨을 때 뭐 사건도 많아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행정이나 정치 쪽에서의 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경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를 살리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많이 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계획은? 별로 부르는데 없던데요? 아, 그런가요? 근데 항상 하마평에 오르시고, 예, 영입설,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서. 이렇게 뭐 방송에서는 오라고들 그러시는데, 네. 제가 사실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비교적. 아, 네. 근데 무슨 경제단체나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저한테 네. 뭐 물어보러 오는 사람 없던데요? 아, 그래요? 이제 예. 잊혀진 사람인 모양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2015년 이제 내일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계속 힘들기만 하다면 좀 암담할 것 같아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는 그냥 꼼수 부리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어려움 함께 돌파하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네. 솔직하게 밝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현실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네. 단기적 대책, 네. 장기적 대책으로 나가야 되고 경제는 예. 무슨 뭐 별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계속 쌓을 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도 조언을 하신 거고 기업과 가게에도 다 모든 경제 주체에 하신 조언으로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제 대담을 하게 되면은 그날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그래서 경제는 뭐다, 뭐 한국 경제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는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하고 보충 예, 설명까지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순환이다. 순환이다. 그 경제가 잘 되려면 악순환하지 말고 선순환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좀 더 시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낙수 효과와 네. 분수 효과가 네. 잘 결합돼야 된다. 예.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성장 산업, 대기업, 부자들이 잘 나갈 때 그 효과가 진짜 산업, 예. 중소기업, 가난한 사람들한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반해서 분수 효과는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정부가 네. 그 어떤 구제책을 쓴다든지 지원책을 썼을 때 그 정책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행동을 통해서 네. 또 성장 산업이나 예.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게 분수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낙수 효과하고 분수 효과가 잘 네. 결합된다는 의미에서 경제가 선순환됐으면 좋겠다. 네. 경제는 순환이다 이렇게 순환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순환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선순환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다 모두 애를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제가 경제에 대한 많은 조언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어디 있나요? 속이 꽉 찬 고향 만두 어디 있나요? 맛이 꽉 찬 고향 만두 어디 있나요?
고향으로 속이 꽉 찼네. 만두하면 고향만두.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주말에 뚝지 다 잡는 대성. Yes, like 콘덴싱. 대성. Yes, like 콘덴싱.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순서도 여기까지네요. 365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원칙과 상식. 오늘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나누고 함께하고 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은 무거웠던 마음도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쉬고요. 1월 2일 날 찾아뵙는데요. 특별한 분 또 모십니다. 오늘 만나뵌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스승이시죠.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